상엽 3단 서랍 첫 번째, 두 번째 칸은 자주 쓰는 물건을 넣어두지만 손이 제일 닿지 않는 세 번째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꺼내보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그럼요. 요즘에 좀 날이 조금 더울 때가 있었는데 다 좀 시원해졌다는 다시. 그때 비 잠깐 오고 좀 시원해져가지고 요즘에 좀 덥다가 시원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교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남낯은 더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잘 지냈어요? 더운 거? 네, 저는 요새 아주 활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페스티벌은 잘 갔다 왔나 그러면? 아, 그럼요. 이거는 제 이야기할 때 풀. 아. 지금 이번 주는 아껴두고. 오케이. 하루에도 막 약속을 4탕씩 뛰고 있어요. 아니 뭐 이렇게 바쁘게 살아? 그 와중에 틈을 내서 이걸 녹음을 하고 있다는 점. 대본 또 꾸준히 쓰시고 진짜 기특합니다 진짜. 밥 사줘라. 오케이. 최근에는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그 원숭이 두창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봤나요 혹시? 근데 진짜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단점이 그런 세상 소식에서 멀어져. 요즘에는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이라고 전염병이 또 엄청 퍼져가지고 되게 말이 많거든요. 저번에 그 팬데믹 특집 할 때도 말했지만 두창이라는 게 몸에 이제 뭐 습진이나 이런 게 올라오면서 위험하면 목숨까지 위태해지는 병인데, 근데 물론 아직 국내에는 일어난 게 없고 전문가들도 뭐 전염성이나 치명률이 막 크게 높지 않아가지고 막 걱정할 필요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코로나가 이제 막 좀 잠잠해지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런 전염병이 퍼지니까 좀 흉흉한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도 뭐 아니 좀 뉴스 같은 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또 큰 거 하나 오고 있죠. 큰 거 다음 주에 뭐 있죠? 다음 주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전혀 모른다는 표정으로 찾아봐가지고 지방선거가 지금 코앞이거든요. 집에 또 우편물을 못 받았어요, 홍보물? 받았어요. 다 봤죠. 재미있게 좀 쭉 읽고 봤는데 뭐 사실 직전에 그 대선이라고 하는 더 큰 이벤트가 있었다 보니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물론 대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에 좀 밀려가지고 항상 뒷전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왕 뽑을 거니까 좀 그런 것도 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맞아요. 그 모를 수가 없는 게 요즘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와요. 각종 교육감들로부터. 제가 거주지를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느 지역 교육감에서 전화가 왔나. 그래서 교육감 후보들한테 맨날 전화를 받고 있고. 그 차단을 해도 계속 오더라. 뭐 다른 번호로 와. 그러니까 참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번호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미 팔린 개인 정보 어떻게 미련은 없다만 이런 시기가 오면은 너무 귀찮습니다. 그 교육감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한테는 크게 교육감이 상관없는데 우리보다 이제 어린 그 청소년이나 애들한테 되게 교육이랑 관련된 자리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맞아. 사실 교육감이 우리가 막 관심이 많이 없는데 우리보다도 더 우리나라의 미래랑 좀 직관적으로 관련이 있는 청소년들 교육에 관련된 자리다 보니까 교육감 선거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되겠죠? 네, 근데 저는 그 누구보다 그 교육감 선거가 제일 중요한. 역시 인식이 아주 박혀있구만. 투표하실 거죠? 하셨나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본선거 때 할 예정. 당일날? 네. 왜냐면 그 투표 선거소가 제일 가까워요. 그 제 선거가. 그 선거소가 제 집이랑 제일 가깝기 때문에. 바로 앞이야? 네. 그러면 그것도 약간 메리트야. 역시 사는 곳을 잘 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어쨌든 다음에 투표하고 만나도록 하고 오늘 또 우리 방송 해야 되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인블론 일부 했었거든요. 네. 사실상 자연과 문명, 자연인과 문명이 두 개를 구분하는데 시간을 다 썼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그냥 거의 핵심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보다는 조금 덜 중요할 수 있지만 알고 있으면 손해볼 거 없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마지막 이야기와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은 지나가는 이야기로 루소가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거든요. 낱낱은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나 특징이 뭐가 있을 것 같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어쨌든 그거잖아. 그냥 힘을 합쳐가지고 그 뭐야? 저번 주에 너가 얘기했나?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그 모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 그 기억을 다 하고 계시군요. 그래도 협동 같은 것도 특징이 될 수가 있겠고. 어쨌든 근데 인간도 동물에 속하긴 하잖아. 맞아. 근데 크게 구분되는 게 루소가 볼 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보는데 신체적인 특징이나 이런 거는 구분하기가 힘들어. 똑같이 뭐 머리 있고 팔다리 달려 있고 그다음에 뭐 보통
지적인 능력 같은 것도 말할 수 있는데 루소가 볼 때는 동물들도 지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동물에겐 있지만 오히려 인간에게 없는 거 본능이라는 게 그렇다고 했어요. 동물에게는 본능이 있어가지고 동물들은 본능의 지배를 받지만 인간은 본능에 대해서 자유로운 존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신체적이거나 지적인 차이가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본능을 선택해 나가는 능력을 인간의 특징이라고 본다고. 자기의 본능은 없지만 다른 종들의 본능을 자기 것처럼 삼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소가 말하는 개념이 완성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신의 본능을 바꿔가면서 완성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 건데 이런 말 해요. 환경의 도움을 받아 인간의 다른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이다. 동물은 자연이 만들어 놓은 규칙 안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인간은 규칙을 벗어날 수도 있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도 있는 동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모든 동물에게 명명하고 동물은 복종하지만 인간은 저항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스스로의 본능을 취사 선택하거나 완성시켜가는 능력인 건데 이 완성 가능성이라는 게 루소가 받는 신조어거든요. 인간을 완성된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완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는 거라고. 이거는 좋은 거 같아요, 나쁜 거 같아요, 완성 가능성은? 그러니까 약간 겸손한 거죠. 루소는 그러니까 완성의 존재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존재인 거니까 그렇게 좀 열어줬지 않아. 완전히 딱 그 완전계인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이게 잠깐만 어떻게 보면 발에 걸치는 사람이야. 루소가 볼 때도 이게 특수성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로 이걸 말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진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긴 하지만 오히려 불행의 근원이다라고 봐요. 루소는 항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쪽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모든 악덕이나 악행까지도 섭취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보는 거지. 이런 말 해요. 동물은 아무것도 얻지 않는 대신에 아무것도 잃지 않는 본능을 유지하는 반면에 인간은 가능성 덕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호의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분명히 너무 공감 갑니다. 그래? 좋은 쪽으로도 완성시킬 수 있지만 악덕이라거나 오류 같은 것들도 가능성이 있는 존재니까 거기다가 루소가 좋아하는 자연이 준 본능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자연적인 걸로 보는 거니까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고 이 완성 가능성 덕분에 덕분인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에서 벗어나서 시민, 문명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완성과 동시에 타락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루소가 제시한 완성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좀 동의하는 바예요? 아니면 좀 동의를 못 하겠어요? 진짜 좀 동의하는 바인 게 진짜 지금 우리 지구 멸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너무 문명 사회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중에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춤추고 있는 동그란 원, 지금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춤이라는 그 그림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게 다 인간들이 헐거벗고 이렇게 둥글게 살자, 같이 살자 이렇게 춤추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그거를 약간 오마주한 작품을 봤는데 거기에 충격 먹은 게 나는 인간들만 이렇게 같이 춤추는 거를 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동물들까지 다 같이 춤을 추고 있는 원을 이루고 있는 서로 손잡고? 그 그림을 보고 내가 진짜 또 되게 편협했구나. 편협한 시간으로 이 그림을 즐겼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너무 인간만 바라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좀 그 루소가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약간 좀 공감이 많이 가고 인간이 제일 나쁘다. 거의 뭐 루소의 환생이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게 루소가 말했던 완성 가능성이었습니다. 다음은 드디어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책의 제목이 뭐죠? 인불론이요. 그죠. 인불론이니까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안 했어요. 네. 이제 지금부터 좀 해볼게요. 불평등이나 차이 같은 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난나는? 그런 거죠. 누구 국간에 어떤 곡식이 더 남았나 그런 거 아닐까요? 축적 같은 그런 느낌인가? 사유재산? 네. 아니 지금 자본주의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찌드신 표정으로 지금 앉아 계시네. 자본주의 세대에서 누구네 국간에 곡식이 제일 많이 남아 있나? 루소도 좀 비슷한 얘기 하는데 일단은 어떤 자연 상태에서 최초의 발현은 비교라는 것부터 나왔다고 보거든요. 자연인은 타인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타인의 평가에 관심이 없는 자유로운 존재였는데 이런 말 해요. 함께 살게 됨으로써
각자의 거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 혼자 떠돌이 생활하던 인간에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서로 모여 살다 보니까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각자가 다른 인간들의 거울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루스는 추측을 해요. 처음에 큰 나무 주변에 인간들이 모였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뭐 비를 피하던 햇볕을 피하던 어쨌든 그런 큰 나무 주변에 인간들이 하나씩 모이다 보니까 우리 왜 시골 마을 같은 데 보면 입구에 크다란 나무 같은 거잖아. 아름드리 나무 같은 게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있죠. 그리고 모이다 보면 서로 통성명도 하고 사교 활동 같은 것들을 하게 된다고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또 인간을 유희의 동물이라고 하죠. 놀이 같은 것도 발전을 할 거란 말이죠. 뭐 최초의 놀이 같은 거는 뭐 노래나 춤 같은 게 아마 됐을 텐데 그러한 과정에서 서로에게 주목받기를 원하게 됐다고 루소는 추측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어떠한 가치를 주게 되는 거예요. 뭐 노래를 잘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말솜씨가 좋거나 아니면 잘생긴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존경을 받게 되고 이런 존경의 유무를 발전시키는 것들은 생각해보면 선천적인 것들이에요. 노래를 잘하거나 잘생기거나 하는 거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게 크잖아.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신체적인 자연적인 차이인데 이것이 무리 안에서 존경과 비교를 받으면서 차이를 키우게 되고 불평등이 서서히 시작된다고 봅니다. 뭐 예를 들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뭐 존경을 받게 되면 나같이 노래를 못하는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노래 잘하고 싶고 존경도 받고 싶어 뭐 그러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타고나는 차이가 크다 보니까 신체적인 차이 때문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게 된다고.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싶어도 내가 뭐 음치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노래를 잘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런 선천적인 차이가 무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열을 만들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열을 모르던 인간이 자신의 종 안에서 서로 1등이 되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고 낱낱은 열심히 문자를 하고 계시고 문자가 아니에요. 그게 문자 아니야? 어쨌든 그렇게 서로가 서열을 따지면서 집중을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의 능력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서열이 없겠지만 자연 상태에서 그럴 수는 없죠. 무조건적인 신체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자연이 무언가 차이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분포시켜놓은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많은 종들을 퍼뜨리기 때문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손이 큰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하는 거잖아. 자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장점도 아니고 단점도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랜덤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자연의 선택이거든요. 그런 개인적인 특성일 뿐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환경적인 요인과 엮이면서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 무리 안에서 자연적인 차이가 인간들 사이에서 균형을 무너뜨리게 되고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냐면 예를 들어 보면 낱낱은 노래를 잘한다고 해볼게.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 내가 노래를 잘 못하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겠죠. 노래를 잘하고 싶어도 난 음치기 때문에 노래를 못하니까 그걸로 먹고 살 수 없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나는 뭐 체력이 좋으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만든다라고 하면 각자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노동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게 발생할까요?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잘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다 보면 교환이 발생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가지고 먹고 살고 하는데 사회 안에서는 각자가 노동을 선택할 수 있다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낱낱은 노래를 잘하고 나는 농사를 지었다라고 하면 내가 낱낱한테 노래 한 곡만 해줘라고 했을 때 낱낱은 나한테 그러면 나한테 쌀을 줘? 라고 하면서 무언가 흐름이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교환이 점점 불평등의 시작을 키우게 된다고 봅니다. 선천적인 차이가 개인의 운명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예요. 자연적인 차이는 불평등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그냥 다양성일 뿐인데 장점도 단점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것일 뿐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차이가 발생하고 지위를 바꿔놓게 되면서 사회적인 불평등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루소는 이런 말 해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나 새로운 필요에 따라서 서로에게 종속되었다. 처음에는 각자의 생존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무조건 생필품 같은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인간이 모여 살다 보면 생필품이 무조건 첫 번째는 아니죠. 내가 쌀이 없으면 쌀이 있는 사람이랑 교환을 하면 되고 뭐 나무가 없으면 나무 있는 사람이랑 교환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종속 상태로 접어들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제가 좋아하는 보드게임인 카탄도 그냥 내가 그 내 땅에서 나오는 자원으로만 이길 수 절대 없거든요. 그 상대방의 자원을 내가 교환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기는 지름길이에요. 아, 그게 무슨 부루마블 같은 거야, 그게? 그게 그런 이제 보드게임이에요. 아주 잘 만든 보드게임이 카탄이라고 있어요. 조금 더 발전된 건가 보네? 네, 보드게임을 주제로 해도 재밌겠다. 보드게임 언제 한번 준비해 주세요. 네, 아무튼 그렇게 서로 교환을 해야 잘 그 게임이 재밌어지고 각자 그 자기 나라에 있는 땅에서 나오는 그걸로는 절대 말도 세울 수 없고 성도 세울 수 없고 더 발전할 수 있구나, 교환하면서. 그런 게 있다. 보드게임. 그런 게임에도 장작 그루소가 스며들어 있네. 어쨌든 이렇게 서로에게 종속이 되면서 위에 나온 것처럼 차이가 발생을 하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어떤 열망 같은 것들이 진짜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닌 탐욕을 만들게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너무 두서없이 말해가지고 이야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간단히 보면 집단이 형성되면서 자신의 의견보다는 타인의 의견에 더 신경 쓰게 되고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너무 진짜 지금 현실을 너무 꼬집었다. 원래 자기의 좀 행복은 스스로에게서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집단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선천적인 차이에 의한 불평등의 시작이었고, 또 다른 불평등의 시작이 또 있어요. 첫 번째는 외적인 자연적인 선천적인 차이가 불평등을 만든 건데, 두 번째는 후천적인 불평등인 소유의 개념이 나옵니다. 아까 낱낱이 말했던 것처럼 축적이랑 좀 엮이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하냐면, 처음에 어떤 땅에 울타리를 두르고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누구나 쉽게 믿는구나라고 알게 된 사람이 문명의 창시자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막말로 자연 상태에서는 땅의 주인이 없잖아. 다 나눠 쓰는 건데 어느 날 이군이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이 손으로 땅을 찍어가지고 여기는 제 땅입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말했어.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딱히 반발을 안 하는 거야. 뭐 네 거야? 뭐 그러면 그런가 보지 라고 하면서 되게 애매하게 소유의 개념이 생겼다라고 보거든요. 흔히 말하는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권리가 되려면 그것이 정치적으로나 법적인 토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내 거라고 우기고 있는데 남들도 잘 모르니까 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거지. 이런 최초의 소유 행위를 루소는 강제 행위라고 보는데 권리의 개념이 아니라 강제로 자연에서부터 뺏어가지고 내 거라고 우기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 의심 없이 그냥 믿고 넘어가게 되니까 저게 네 거라고 뭐 네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넘어가게 되겠죠. 이러한 강제 행위가 단순하게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서 되게 애매하게 사유재산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따지고 보면 내 거라는 이유나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헷갈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토지의 최초의 점유 행위가 정말 큰 전환점이라고 루소가 보고 이런 말 해요. 이것이 즉 전쟁과 비참함이 도래하는 모든 원인이 되었다.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어떤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토지의 소유에 대한 권리 같은 것들을 합당하게 정당화시키기 위한 사회적인 조치가 이후에 확립되게 됩니다. 즉 최초의 소유는 강제 행위였는데 이것을 이후에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권리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제도가 생기고 소유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소유를 먼저 주장하고 나중에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루소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면 처음에 자기 것이라고 우겼던 사람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한 사건 속에서 인간들을 구할 수 있었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의심하지 않고 받아버린 결과로 모든 악덕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니까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무지성적으로 남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좀 문제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죠.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더 좀 중요한 인식인 것 같기도 하고 남들이 하는 말, 뭐 가짜뉴스 같은 거 아무런 판단이나 근거 없이 막 믿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소유라는 것 자체를 좀 부정적인 출발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가 사유화되기 시작하면서 집단 사회가 더 발전하게 되고 그래도 초기에만 해도 아직까지 먹고 살만 하거든. 왜냐면 자연에 땅덩어리도 많이 있고 땅이 없다라고 해도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하면서 먹고 살면 되는데 초기에는 인간이 노동을 스스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야금과 농업이 발달을 하게 되고 이것이 노동의 분업을 만든다고 했죠. 이러한 분업이
노동의 상호 종속을 더욱더 지배적으로 만든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 시간에 불평등이라는 것이 크게 자연적인 선천적인 불평등과 사회 정치적인 후천적 불평등이 있다고 했는데, 선천적인 불평등은 쉽게 보면 신체적인 특징 같은 거예요.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손이 크고 하는 특징일 뿐인데 이건 불평등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 이런 특징이 각자의 개성으로 끝나야 되는데, 문명의 사회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고 위에서 나왔던 비교와 존경 그리고 교환, 소유의 개념이랑 엮이면서 불평등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루소는 자연은 좋은 거, 사회는 안 좋은 거라고 하는 좀 자연 참량론자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와 불평등은 원시에서는 신체적인 차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러한 것들이 제도에 의해서 불평등이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루소가 말해요. 자연이 어떠한 인간에게 혜택을 더 베풀었다라고 해도 상호관계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손해와 이익이 있는가? 아름다움도 의미가 없고 자연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라고 루소가 얘기합니다. 여기까지가 루소가 바라본 불평등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요? 루소의 관점을?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네요. 아 그래? 네. 동의를 그래도 꽤 하시네요. 네. 나는 또 자연을 좋아해서 그런가? 결론으로 좀 나아가 보면 루소가 마지막에는 어떤 말 하냐면, 나는 불평등의 기원과 진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이 결과로 불평등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가진 능력의 발달과 인간 정신의 진보에서 그 힘을 이끌어내고 강화되며 결국은 소유권과 법률에 의해서만 그것이 인정되고 합법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실정법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도덕적 불평등은 그것이 신체적 불평등과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마다 매번 자연법에 위배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구분은 모든 문명인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종류의 불평등의 이점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결정지어준다라고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의 시작점이 뭐였는지 기억나요? 인블론의 시작이요? 디종 아카데미에서 한 가지 물음을 던졌다라고 했어요. 그 물음이 뭐였냐라고 하면, 인간들 사이에서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이며 그것은 자연법에 의해서 허용되는가라고 물어봤다라고 했거든. 그럼 크게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불평등의 기원은 뭐야? 라는 것과 그것이 자연법에 허용되는 거야? 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에 대한 답변으로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는 불평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며 단순한 어떤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만 그거는 그냥 틀린 게 아니라 순수한 다름일 뿐이거든요. 각자 자유롭고 평화롭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개성일 뿐이었던 선천적인 차이가 집단 안에서 비교와 존경을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작은 불평등이 시작됐으며, 이러한 작은 불평등이 어떤 교환과 소유의 개념으로 이어지면서 문명의 시작과 함께 불평등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그게 자연법에 의해서 허용되는가 물어봤잖아. 자연법 혹시 들어봤어요? 자연법에서는 뭐 허용이 안 된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자연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연 상태에서 인정되고 보편적인 법 같은 거거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 상태의 정의나 질서 같은 걸 말하는 건데, 루소는 뭐라 그랬냐면, 소유와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즉 불평등인데 이것은 자연에는 없는 거라고 했죠. 자연 상태에서는 없고 인정되지 않는 거고, 소유라는 것도 최초에는 강제 행위니까 인위적인 거였어요. 나중에 실정법에서 이것을 허용하고 제도화시킨다라고 봤으니까 자연법에 의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장자크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어요?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아 그래? 네. 중간에 공감이- 동의를 좀 하신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런 생각들이 좀 드네요. 어떤 생각? 중간중간 그런 동의의 생각들이 든다고요. 어떤 잊고 살았던 자연에 대한 가치와 문명에 그러니까, 대한 불평등.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건이 대신 대리로 읽어줬기 때문에 엑기스를 들었지만 그럼 지금 약간 지금 막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 같은 것이 다
그러니까 이거랑 반대돼서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연에 대한 생각을 또 좀 해보고 불평등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솔직히 자연에서도 그 다른다고 했었잖아요. 자연에서도 솔직히 그 식물들도 엄청 치열하게 경쟁을 하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진짜 치열하고 막 그렇게 경쟁을 하고 그 기후와 그 환경에 따라서 어떤 거는 탈락이 되고 어떤 거는 거기가 번식을 해서 그런 번식 존이 생긴다는 그런 게 있고 그것도 10년 단위로 주기로 계속 변해요. 생태계도. 그냥 그런 숲 해설가님의 말도 약간 떠오르면서. 그러고 보면 되게 우연에 의해 가지고 번개 한번 쳐가지고 숲이 싹 불탔다가 다시 재생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그런 자연의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인간이 그걸 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뭐 예측할 수도 없고 얼마나 좀 작은 존재인지도 생각하게 되고 시간이 되게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그래도 뭐 끝나는데 끝내야죠. 근데 시간이 좀 남은 김에 좀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그럼 마지막에 루소가 결국에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자연 상태로 뭐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건가 루소는? 자연 친화론자라고 했으니까? 그건 아니지. 그것까지는 뭐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렇게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 과열된 그런 불평등이랑 그런 사적 재산을 뭐 소유하거나 막 그런 거에 과열되지 말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혹시 루소 본인이신가요? 정말 루소가 하고 싶었던 말을 막 정리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루소도 낱낱이 말했던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사회에 대한 비판이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루소도 자기가 아니면 우리들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우리가 살았던 평화로운 자연과 타락한 문명에 대해서 왜 자꾸 비교를 하냐라고 조금 고민을 해보면 돌아갈 수 없는 거는 낱낱도 알고 나도 알고 루소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인과 어떤 자연 법에 허용되지 않는 이런 불평등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경계도 하고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자연 상태를 좀 떠올리면서 현실의 답을 좀 찾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계약이라는 이야기도 하면서 사회라는 것이 계획에 의해서 형성됐고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같이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루소가 보통 그런 걸 일반 의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의지라는 표현인데 그런 제가 위에서 장난식으로 뭐 극단적인 자연주의자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루소는 인간에 대한 좀 인본주의자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사회를 조금 더 바꾸고 발전시켜가지고 좀 안정된 상태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으니까 우리가 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러면 어떤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좋은 것으로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도 하고 책도 쓰고 사회 계약이라는 것도 얘기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루소 3부작을 오늘 좀 마무리하게 됐는데 저도 이거 언제 할까 고민만 했지 언제 할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하고 나니까 좀 시원하네요. 다음에는 좀 이어가지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 계약론이랑 좀 이어가지고 쭉쭉 해보도록 하고 우리 투표 잘 하고 만나기로 하고 낱낱은 다음 주에 뭐 하시는지 아직 비밀이시죠? 비밀은 아니고요. 자연 중에 인물 하나입니다. 자연과 관련된 무언가 하겠다? 네. 좋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